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세상은 어수선하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주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하는 중요한 대선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을 꾸려가야 될 것은 우리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이 소설 가운데에 한 젊은이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에 남과 북에 어디도 마음 둘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한 젊은이의 고뇌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또 반추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직접적인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사상적 여정, 그러니까 사고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에 일종의 동반자처럼 이 소설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마치 한 젊은이가 고뇌하고 갈등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도 함께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을 거듭해 나가면서 자기 생각의 근육을 든든히 키워나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소설을 읽는 데에 '이거는 뭘까?'라는 게 아마 어렴풋이 그런 생각은 아마 가졌을 겁니다. 얼굴 없는 눈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소설이 등장할 때부터 이 얼굴 없는 눈이 나오고, 또 지난주에도 그 얼굴 없는 눈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 얼굴에 없는 눈, 뭘 의미하는가? 또 어떤 사상적인 흐름을 받아서 이 얼굴 없는 눈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실존주의 철학하고 깊숙이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얼굴 없는 눈이라는 게요. 또 그 다음에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심리학이라는 게 철학에서 떨어져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동안 철학의 한 분류로 있다가 이제 다른 과학으로 떨어져 나간 게 심리학인데, 심리학적인 요소가 여기에 또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얼굴 없는 눈,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떤 게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 오늘 부분의 소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얼굴 없는 눈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눈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형적인 건 없지만은 일종의 추상적인 권력이라 할까, 추상적인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력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같은 추상적인 힘인데, 이 추상적인 힘이 감시하고 또 어떤 위험한 지점에 다다르게 되면 이 얼굴 없는 눈이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에서 얼굴 없는 눈이라는 건 이명준이 당하게 되는 시대적인 아픔에 대해서 그냥 나 몰라, 이렇게 살래라고 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애쓰고 발버둥 치는 과정 속에서 이명준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시대적 이념이라 할까요? 시선이라 할까요? 이런 시대적 시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드러는 이 얼굴 없는 눈이 마치 자신을 옥죄어 오는 공포와 불안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부정적인 요소뿐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명준을 끊임없이 살펴보는 그런 절대자의 눈 같은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심리적으로는요, 억압된 내 자신에 대해서 억압된 상황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또 얼굴 없는 눈이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은 한 개인의 고독과, 실존주의 철학에서 늘 얘기하는 고독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실존주의적인 위기 상황에서의 갖게 되는 내면의 불안, 이런 것이 얼굴 없는 눈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얼굴 없는 눈이 나타나는 문학 사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소설은 깊숙이 실존 철학과 관계된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장폴 사르트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사르트르는 현대 산업 사회 속에서 개인이 속한 고독이 무엇인가, 고독과 소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영향을 받은 작가가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익명의 감시와 불합리한 권력을 다루고 얼굴 없는 권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얼굴 없는 권력, 얼굴 없는 눈, 뭔가 비슷한 뭐를 보게 되죠. 바로 이런 유사 의미로 프란츠 카프카의 얼굴 없는 권력과 비슷한 그런 부분으로 되어져 있고요. 아무튼 최은훈 작가는 당시에 실존주의 철학에 깊숙이 연구했던 분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실존주의 철학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철학이었다면은 역시 연관되는 부분이 부조리 문학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다면은 이어서 프란츠 카프카의 심판, 성 이런 것에서 정체 없는 끊임없는 개인을 감시하고 죄의식 속에 있게 하는 그런 게 심판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에서는 정체불명의 권력이 주인공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지배하는 그런 모양의 작품으로서 프란츠 카프카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1984 조지 오웰의 소설이죠. 자주자주 언급됩니다만 빅브라더, 우리말로는 뭐 큰형이라 하나요? 근데 그냥 어떻든요. 이 같은 빅브라더의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감시하는 쪽에서 되어지고 있는 작품 1984라는 조지 오웰의 작품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알베르트 까뮈의 이방인의 영향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방인에 나오는 그 메르쇼가 어떻게 그야말로 익명적 권력과 사회적 시선이 자기 실존과의 깊숙이 연관되어지고 자기 실존의 위기를 갖게 되는가 이런 쪽의 얘기입니다. 아무튼 메르소는 사회의 익명적 판단과 감시에서 처벌받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장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사회적 판단과 감시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 이것도 일종의 얼굴 없는 눈 또는 얼굴 없는 권력 이런 쪽과 연관되어져 있죠. 아무튼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얼굴 없는 눈은 현대인이 보이지 않는 억압과 감시, 또 개인의 정체성과 상실의 문제를 강력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얼굴 없는 눈인데, 이 얼굴 없는 눈은 실존주의와 부조리 문학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 같은 것을 한국적인 형태로 다시 형상화시킨 게 얼굴 없는 눈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작품은 비록 현대 한국 문학이지만은 이 남북의 분단뿐만 아니고 깊은 인간의 내면을 또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대립, 그 다음에 권력과 개인의 자유 문제, 이런 것들이 깊숙이 이 작품 속에 깔려져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럴 즈음 선술집 주인의 귀뜸이 있었다. 작은 고기를 넣어두는 자리였던 모양으로 비린내가 메스꺼운 갑판 및 어두운 백간에서 그는 때묻지 않은 새로운 광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들떴다. 그런 서술에도 잠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광장에는 맑은 분수가 무지개를 그리고 있었다. 꽃밭에는 싱싱한 꽃들이 울벌들 잉잉거리는 속에서 웃고 있었다. 페이브먼트는 깨끗하고 단단했다. 여기저기 동상이 서 있었다.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름다운 처녀가 분수를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등 뒤로 다가섰다. 돌아보는 얼굴을 보니 그녀는 그의 애인이었다. 그녀의 이름을 잊은 걸 깨닫고 당황해할 때 그녀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이름 같은 게 대수인가요? 참, 이름이 무슨 쓸데람. 확실한 건 그녀가 내 애인이라는 것뿐. 그녀는 물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는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얼른 둘러댈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도 이렇게 왔으면 되잖아요. 그야 그렇죠. 마음 상하셨어요? 이런 말 물어서 그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면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명준이 북녘에서 만난 것은 잿빛 공화국이었다. 이 반주의 저녁 노을처럼 히프스롯하면서 나라의 칼자를 고치는 들뜸 속에 살고 있는 공화국이 아니었다. 더욱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코뮤니스트들이 들뜨거나 격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일이었다. 그가 처음 이 고장 됨됨이를 똑똑히 느끼기는
넘어와서 바로 북조선 굵직한 도시를 방위시켜서 강연 걸음을 했을 때였다. 학교, 공장, 시민회관, 그 자리를 채운 맥빠진 얼굴들 그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 울림도 없었다. 혁명의 공화국에 사는 열깃띤 시민의 얼굴이 아니었다. 가랑 높은 말을 쓰고 있는 자신이 점점 쑥스러워지는 것이었다. 강연 원고만 해도 그랬다. 몇 번이나 당 선전부의 뜻을 받아 고쳤다. 마지막으로 결제가 났을 때 그 원고는 코뮤니스트들의 늘 하는 되풀이를 이어붙인 죽은 글이었다. 명준이 말하고 싶어 한 줄거리는 고스란히 김이 빠져버리고 굳이 명준의 입을 빌려야 할 아무 까닭도 없는 말로 둔갑해 있었다. 이명준 동무는 남조선에 있을 때 무얼 보고 들었어? 이 원고에는 태백산맥에서 이승만 괴뢰 정권과 비비린내 나는 투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우리 용령한 빨치산 이야기도 없고 쥐주놈들에게 수탈당하는 농민의 참상도 전혀 없군. 자 보시오. 놈들이 내는 신문에도 이렇게 뚜렷하지 않소? 당 선전부장은 책상 위에 접어놓았던 한 장의 신문을 명준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서울에서 나오는 한국신문 이즈음치였다. 삼면 상단에 지리산 작전의 전과 다대, 크게 뽑고 생포 이식, 무기 탄약 다수 노획, 늘 보던 기사였다. 그러면서도 흘려보던 기사였다. 명주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명주는 자기가 여태까지 얼마나 좁은 테두리에서 안간힘했던가를 알았다. 노동신문 본사 편집부 근무를 발령받았을 때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일이 끝나고도 사의 도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했다. 볼셰비키 당사를 일주일 걸려 읽어냈다. 당원들이 당사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는 떠받드는 울림을 그 말에 주도록 저도 모르게 애쓰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모임에서나 당사가 외워졌다. 일찍이 위대한 레닌 동무는 제 영차 당대에서 말하기를 눈앞에 일어나는 일의 본을 또박또박 당사 속에서 찾아내고 그에 대한 처방 역시 그 속에서 찾아내는 것. 목사가 성경책을 펴들며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사도행전 이런 식이었다. 그것이 코뮤니스트들이 부르는 교양이었다. 언제나 어떤 일에 어울리는 당사의 대목을 대뜸 다르게 입에 올릴 수 있는 힘. 그것을 코뮤니스트들은 교양이라 불렀다. 명준이 써오던 말들의 뜻이 모조리 고쳐져야 했다. 새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하지만 정작 그것이 탈인 건 아니었다. 다다이스트나 오토마티스트의 무리가 새로운 말을 만들려고 꾸미던 일이 그럴 만한 노력이었다면 새로운 바탕에서 사람을 이끌자는 사람들이 그에 어울리는 새 말을 만든 데서 굳이 탓하고 싶지는 않았다. 탈인즉 만들어진 말의 됨됨이다. 다다이스트들이 가르친 것처럼 코뮤니스트들도 가르친 것이었다. 다다이스트가 넋두리 같은 혼잣말을 만드는데 겨냥이 있었다면 코뮤니스트들은 속속들이 무리말을 만들려고 했다. 그들의 말에는 색깔의 바뀜도 없고 냄새도 없었다. 어느 모임에서나 판에 박은 말과 앞뒤가 있을 뿐이었다. 신명이 아니고 신명난 흉내였다. 혁명이 아니고 혁명의 흉내였다. 흥이 아니고 흥이 난 흉내였다.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소문이었다. 월북한 지 반년이 지난 이듬해 봄, 명주는 호랑이 굴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저를 저주하면서 이제 나는 무얼 해야 하나? 무쇠 티끌이 섞인 것보다 더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이마에 진땀을 흘리며 하숙집 천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새 장가를 들고 있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중앙선전 책임자인 그의 부친은 모란봉 극장에 가까운 적산집에 새 아내와 살고 있었다. 평안도 사투리가 그대로 구수한 조선의 딸이었다. 이에 그대로인 조선 여자의 본복이 그저 여자였다. 머리수건을 쓰고 아버지가 벗어놓은 양말을 헹구고 있는 그녀를 보았을 때 명주는 끔찍한 꼴을 본 듯 얼굴을 돌렸다. 꽃나무가 가꿔진 뜰안, 잠시촉 전등 아래 신문지로 덮어놓은 밥상을 지키고 앉은 명준이 나이 또래의 의붓 어머니. 그것은 지옥이었다. 명준이 그 속에서 도망해 나온 평범이란 이름의 진구렁. 그 풍경은 맥빠진 월급쟁이 집안의 저녁 한때일 망정. 반일투사이며 이름 있는 코뮤니스트였던 아버지의 터전일 수는 없었다. 부친의 재혼을 마다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처럼 믿음을 위해서
젊음을 어두운 골목과 낯선 땅 벌판에서 보낸 어느 여류 코뮤니스트와 맺어졌다면 그런 의붓 어머니에게 어리광까지도 피웠을 거다. 그러나 이 여자, 그를 도련님 받들 듯하는 이 조선의 딸, 도대체 어디에 혁명이 있단 말인가? 인류 코뮤니스트의 집에서 중류 부르주아 그것 같은 차분함이 도사리고 있는 바에야 혁명의 싱싱한 서슬이 어디 있단 말일까? 부치는 아들을 비키듯 했다. 남봉꾼 아들을 피하는 마음 약한 아버지. 구역질이 나는 부르주아 집안의 나날이었다. 밖에 나가서 아버지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나이가 자기 아내와 철든 아이들에게 보이는 너그러움. 그러면 아버지는 무슨 죄를 밖에서 지었다는 건가? 혁명을 판다는 죄, 이상과 현실을 바꾸면서 짐짓 살아가는 죄, 그걸 스스로 모를 리 없는 아버지가 대면적어하는 몸가짐일 것이다. 신문사 일도 손에 잡혀가고 자기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공기의 이름새로 바닥이 드러나게쯤 된 이른봄 어느 날 월북한 이래로 그들 부자는 처음 부딪혔다. 명주는 터지는 마음을 그대로 쏟았다. 자, 오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럴 점 선술집 주인의 귀뜸이 있었다. 그러니까 선술집 주인이 배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평양으로 가는 밀항선을 소개해 봤죠. 그렇게 해서 평양을 가는 밀항선을 탔는데 그 밀항선이 고기를 잡아서 넣어두는 배 밑창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배 밑창 어두운 백간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는 때묻지 않은 새로운 광장으로 가는 것이라 들떴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비록 배미창에 이렇게 들어가서 평양으로 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뭘로 들떴다고요? 남한에서 실망했던 광장, 새로운 세상인 북한에서는 깨끗한 광장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때묻지 않은 그런 광장이 있을 거다라고 가면서 그렇게 배미창인데 그 밑창 속에서도 그 잠이 와서 잠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을 자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가까이서 되돌아 얼굴을 봤을 때도 얼굴은 잘 기억하지 모르는데 분명히 애인이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애인이었는데 그 애인이 손을 잡고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질문을 당하게 되니 둘러댄다 할까요? 갖다 댄 말이 이렇게라도 왔으면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야 그렇죠. 마음이 상하셔서 이런 말 물어서 그는 아니라고 고개 저으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렇게 하면서 뱃밑창에서 꿈꾸는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서 그 꿈은 그렇게 끝나고 곧바로 명준이 북녘에서 만난 것은 잿빛 공화국이었다. 이렇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렇겠죠? 북녘에서 만났던 것은 잿빛 공화국이었다. 이러면서 이 만주의 저녁 노을처럼 핏빛으로 타면서 나라의 팔자를 고치는 들뜸 속에 살고 있는 공화국이 아니었다. 더욱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커뮤니스트들이 들뜨거나 격하기를 바라지 않는 점이었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고장의 댐댐이를 똑똑히 느끼기는 넘어와서 바로 북조선 굵직한 도시를 당위시켜서 강연 걸음을 했을 때다. 그래서 이제 북으로 넘어온 사람이니까 또 지식인이고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제 강연자로 이제 또 이 도시 저 도시로 내보내겠죠. 그렇게 했더니 강연장마다 가는 사람들의 얼굴, 핏기 없는 얼굴과 또 열정이라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강연장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강연 원고는 공산당이 준 건데 하나마나를 뻔한 그런 되풀이되는 그런 얘기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명준이가 하고 싶은 말은 속 빠지고 공산당이 준 말을 그대로 명준의 입을 빌려서 얘기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편집장이라는 사람이 이명준 동무는 남조선에 있을 때 뭘 보고 들었어? 그러면서 이명준을 이제 탓한다 할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고에는 태백산맥의 이승만 괴뢰 정권과 피변이 나는 전투를 지금 또 계속하고 있는 우리 영웅 빨치산 이야기도 없고 이제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쥐준 놈들에게 수탈당하는 농민의 참상도 없군요.
자 보시오. 놈들이 내는 신문에도 이렇게 뚜렷하지 않소. 그러면서 이제 남조선에 나온 신문도 보여줍니다. 그렇게 봤더니는 그 신문은 빨치산 소탕이 어떻게 되어졌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너는 여기서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명준은 나름대로의 그래도 내가 밥값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볼셰비키 당사를 비롯해서 당 역사죠. 그다음에 일찍이 위대한 레닌 동무는 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마치 목사가 성경책을 읽듯이 자기도 그렇게 그걸 읽어 나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보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북한이 말하는 교양이라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도 가지려고 애써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어느 모임에서나 판에 박은 듯한 앞뒤가 있을 뿐이다. 신명이 아니고 신명난 흉내만 있을 뿐이다.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소문뿐이었다. 월북한 지 반년이 지난 이듬해에 명주는 호랑이 구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저를 저주하면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무쇠 티끌이 섞인 것보다 더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이마에 진땀을 흘리며 화숙집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절망하게 된 거죠. 가자마자 6개월 이내로 벌써 절망한 겁니다. 가봤더니만 또 아버지는 새 장가를 들었고 명준의 나이와 비슷하게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새엄마죠. 새엄마가 있기는 있는데 그저 머리수건을 머리에 이렇게 동여매고 있는 그런 명준이 끔찍한 얼굴을 본 듯 얼굴을 돌렸다. 그런 식으로 그 얼굴이 좀 그랬다는 거죠. 명준이 또래의 어붓 어머니 그것은 지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준이 그 속에서 도망쳐 나온 평범한 이름의 징구름 그 풍경은 맥 빠진 월급쟁이 집안의 저녁 한때일 망정 반일투사며 이름 있는 커뮤니스트인 아버지의 터전일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부친의 재혼을 마다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붓 어머니를 봤을 때에 전혀 뭐가 와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부친은 아들을 비키듯 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남봉꾼 아들을 피하는 마음 약한 아버지, 구역질 나는 부르주아 집안의 나날이었다. 밖에서 나가서 아버지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나이가 자기 아내와 철든 아이들에게 보이는 이 너그러움, 그러면 아버지는 무슨 죄를 밖에서 지었다는 건가? 남한에 있을 때 아버지를 이제 또 생각해 봅니다. 혁명을 판다는 죄, 이상한 현실을 바꾸면서 짐짓 살아가는 죄, 그걸 스스로 모를 리 없는 아버지가 개면쩍하는 몸가짐일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현재의 아버지, 또 새엄마 이런 걸 보면서 혼자서 생각이 많습니다. 신문사 일도 손에 잡혀가고 자기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공기의 이름새로 바닥이 드러나게 된 쯤 이른 봄 어느 날 월북한 이래로 그들 부자는 처음으로 부딪혔다. 명주는 터지는 마음을 그대로 쏟았다. 한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아버지와의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인민의 공화국입니까? 이게 무슨 인민의 소비에트입니까? 이게 무슨 인민의 나라입니까? 제가 남조선을 탈출한 건 이런 사회로 오려던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못 견디는 게 그리웠던 것도 아닙니다. 무지한 형사의 고문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제 나이에 아버지 없어서 못 살 건 아니잖아요. 또 제가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가 여기서 활약하신다고 그들이 저를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저는 살고 싶었던 겁니다. 보람있게 청춘을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정말 삶다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남녘에 있을 땐 아무리 둘러보아도 제가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없는 광장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아니, 있긴 해도 그건 너무나 더럽고 처참한 광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탈출하신 건 옳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옳았습니다. 제가 월북해서 본 건 대체 뭡니까? 이 무거운 공기, 어디서 이 공기가 이토록 무겁게 짓눌려 나옵니까? 인민이라고요? 인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정권을 세운 기쁨으로 넘치는 웃음을 얼굴에 지는 그런 인민이 어디 있습니까? 바스티유를 부수던 날의 프랑스 인민처럼 벼슬을 찢어서 공화국 만세를 부르던 인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프랑스 혁명 해설 기사를 썼다가 편집장에게 욕을 먹고 직장 세포에서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인민의 혁명이 아니라고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인민들의 가슴에서 끓던 피, 그 붉은 심장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라고요? 오, 아닙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그 붉은 심장의 설렘,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와 자본주의자들을 가르는 단 하나의 것입니다. 퍼센티지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생산지수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인민경제계획의 초과 달성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불타야 할 자랑스러운 정열, 그것만이 문제입니다. 이남에는 그런 정열이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비루한 욕망과 탈을 쓴 권세욕과 그리고 섹스뿐이었습니다. 서양에 가서 소위 민주주의를 배웠다는 놈들이 돌아와서는 자기 몇 대조가 무슨 판서 무슨 참판을 지냈다는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인민의 등에 올라앉아 외국에서 맞춘 아른거리는 구두발로 그들의 배를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도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일본 놈들 밑에서 벼슬을 지내고 아버지 같은 애국자를 잡아 죽이던 놈들이 무슨 국장, 무슨 처장, 무슨 청장 자리에 앉아서 인민들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사회는 백기야행하는 도시 알 수 없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섹스와 재즈와 그림 속의 미국 여배우의 젖가슴에서 허덕이지 않으면 재빨리 외국인을 친지로 삼아서 외국으로 내빼고 있었습니다.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그 험한 사회의 혼탁에서 잠시 몸을 빼고 아름다운 아내와 쪼들리지 않을 만큼 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간판과 기술을 얻기 위해서 외국으로 간 것입니다. 부르주아 사회의 가장 실팍한 뼈대를 이루는 약삭빠른 수재들 말입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우리 같은 것은 철학이니 예술이니 하는 19세기 유럽의 찬란한 옛날 얘기차기를 뒤적이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이 남조선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심장의 소유자들입니다. 젊은 사람치고 이상주의적인 사회 개량의 정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은 남조선이라는 이상한 참으로 이상한 풍토 속에서 움직일 자리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런 풍토 속에서 성격적인 약점이 점점 커지더군요. 저는 새로운 풍토로 탈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북했습니다. 어리광을 피우려는 저의 손길을 위대한 인민공화국은 매정스럽 뿌리치더군요. 편집장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준 동무는 혼자서 공화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군. 당이 명령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곧 공화국을 위한 거요. 개인주의적인 정신을 버리시오. 라고요. 아하, 당신은 저더러는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이면 일마다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당이 주인공이라는 걸. 당만이 흥분하고 도취합니다. 우리는 복창만 하라는 겁니다. 당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한숨 지을 테니 너희들은 복창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일찍이 위대한 레닌 동무를 말하기를, 일찍이 위대한 스탈린 동무를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위대한 동무들에 의하여 일찍이 말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도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아, 이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어쩌다 이 꼴이 된 것입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적 현실의 모든 경우에 한결같이 적용되는 단 한 가지의 처방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이란 정확하게는 그가 자기 시대를 분석한 그의 저술 속에서 쓴 방법론을 가리켜야 합니다. 이론 속에 엉켜있는 방법과 정책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방법론의 창시자조차도 반드시는 정확하달 수 없습니다. 하물며 계승자인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해석권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동무들도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었을 리가 없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떤 결정된 진리만을 믿은 게 아니고 진리는 더 고치는 것이 용서 안 될 만큼 최종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태도까지 믿은 것입니다. 수많은 고결한 신장의 소유자들이 이런 공학을 만들려고 중세기의 순교자들보다 더 거룩한 죽음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피에 대한 배반입니다. 그 누군가 위대한 선구자들의 피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북한 이래 일반 소시민이나 노동자, 농민들까지도 어떤 생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할 뿐입니다. 그들은 군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끌려다닙니다. 그들은 앵무새처럼 구호를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인민이란 그들에겐 양떼들입니다. 그들은 인민의 그러한 부분만을 써먹습니다. 인민을 타락시킨 것은 그들입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공산당원들은 치사하고 비굴하고 게으른 개들입니다. 양들과 개들을 데리고 위대한 김일성 동무는 인민공화국의 수상이라 하하하. 그는 배를 끌어안고 목을 젖히며 웃었다. 그의 부친은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 명주는 말하면서도 부친의 눈치를 살피면서 맞받아 주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묵묵히 듣고만 앉아있을 뿐이었다. 웃음에 지친 그는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를 죽여 울었다. 아버지가 미웠다. 아무 말도 않는 아버지가.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명준이 아버지와의 만나서 나누는 대화인데 얘기가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인민의 공화국입니까? 이게 무슨 인민의 소비에트입니까? 이게 무슨 인민의 나라입니까? 하면서 그동안 6개월 동안 봤던 북조선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던 그를 아버지께 강하게 어필한다 할까요? 아버지가 강하게 대듭니다. 이게 도무지 뭐냐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가족을 버리고까지 했던, 뭐 그 말은 안 합니다만은, 가족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까지 했던, 몸바쳐 했던 결과가 이거냐라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남조선을 탈출한 건 이런 사회로 오려던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 보고 내가 남조선을 출발해서 온 게 이런 사회를 보려고 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못 견딜 만큼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형사들이 나를 고문하고 무서워서 온 것도 아니었다. 더더욱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도 먹고 살지 못해서 온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저는 살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왔느냐? 왜 남쪽을 탈출했느냐? 단지 남쪽의 그 상을 보면서 이런 시대상은 알아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는 또다시 살고 싶은 마음에서 여기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살고 싶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람있게 청춘을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정말 삶다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예, 철학가다운 학생의 얘기죠. 예, 참 이 얘기가 정말 삶다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니까 가짜배기로 살기는 싫었다는 거죠. 남녘에 있을 때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기가 그렇게 참다운 삶을 살기는 걸렀다고 보고 이쪽에 왔더니만은 아버지가 거기에 탈출하는 건 옳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옳았습니다. 제가 월북해서 본 건데 대체 이게 뭡니까? 이제 이럽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어디서 이 공기가 이토록 무겁게 짓눌러 나옵니까? 인민이라고요. 인민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인민에 대해서 이제 특히 집권자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부순 프랑스 인민들처럼 서출을 찢어봤나? 또 만세를 부르는 인민이 어디 있었나? 그야말로 다 프랑스 혁명지 이런 사람들 피해 대가를 치르고 인민이라는 걸 찾았는데 이 북녘의 감정은 그런 심장에서 뜨거워지는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어떤 그런 뜨거운 것도 없이 갑자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혁명이라는 것을 부르짖어 온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남에는 그나마도 정열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비록 비루한 욕망, 또 그다음에 탈을 선 권세욕, 또 그다음에 섹스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런 욕망조차도 없고 혁명에 대한 욕망도 없고 이제 어렵게 도대체 어떻게 된 혁명인지 모르겠다고 이제 아버지를 계속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월북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월북한 행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광을 피우려는 저의 손길을 위대한 인민공화국은 매정스럽게 뿌리치더군요. 편집장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준 동무는 혼자서 공화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군. 당이 명령대로 하는
그것이 곧 공화국을 위한 것이요. 개인주의적인 정신을 버리시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은 저대로는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이면 일마다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간 이명준이 살아가는데 주인공이 아니고 당이 주인공 하도록 두라고 하는 것. 너희들은 너희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말을 복창만 하라는 그런 것. 기껏했자 일찍이 위대한 레닌 동무는 말하기를, 일찍이 위대한 스탈린 동무는 말하기를, 그런 것만 갖다 붙이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꼴이 된 겁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적 현실의 모든 경우 한결같이 적용되는 단 한 가지의 처방을 내린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마르크스 이론이란 정확하게는 그가 자기 시대를 분석한 저술 속에서 선 방법론을 가리켜야 합니다. 이론 속에 엉켜있는 방법과 정책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마르크스 이론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북한 사회를 그냥 갖다 재단해버린다 할까? 갖다 맞추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정책이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야 되는데 마르크스 철학을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준이 본 북한의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북한 이래로 일반 사람들을 봤더니 그들은 그저 무관심할 뿐이고, 그러니까 공산당이 하는 일에 무관심할 뿐이고, 그들은 그저 군만 보려고 하고, 그들은 그저 끌려다니는 사람에 불과하고, 그저 앵무새처럼 구호만 외치는 앵무새들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인민들을 마치 순박한 양들처럼 그렇게 끌고 다닐 때 써먹을 수 있는 걸로 보고, 이명준의 눈에는 공산당원이라는 건 마치 개와 같다. 양들을 몰아가는 양지기 개와 같은 게 공산당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양들과 개들을 데리고 위대한 김일성 동무는 인민공화국 수상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비웃습니다. 웃습니다. 하하하. 그런 배를 안고 목을 젖히며 웃었다. 그의 부친은 한마디 말이 없었다. 명주는 말하면서 부친의 눈치도 살폈는데 맞받아 주기를 바랬는데 묵묵히 듣고만 있더라는 겁니다. 웃음에 지친 그는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울었다. 절망하는 거죠. 아버지가 미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밤늦게 부친이 소리 없이 문을 열고 자기 방에 들어서는 기척에 숨을 죽였다. 불을 끈 다음이었다. 부친은 그대로 그의 머리맡에 서 있다가 쭈그려 앉더니 그의 어깨 언저리 이불깃을 꼭꼭 여며주는 게 아닌가. 명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슬펐다. 아버지는 이런 사랑밖에는 내게 줄 수 없단 말인가. 이튿날 그는 하숙을 정하고 집을 나왔다. 아버지와 자기는 이제 남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월북해서도 신문사 같은 데 있었다는 일이 좋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몸의 움직임만이 있는 곳에 가서 한번 다짐하고 싶었다. 신문 활자를 세고 앉은 사무실에서 안간힘을 한 게 잘못이 아니었던가 생각했다.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게 실정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였다. 마침 야외극장 짓는 일에 각 직장 기관에서 의용 봉사원이 번갈아 나가고 있었다. 그는 거기를 자원해서 날마다 나갔다. 어느 날 그는 놀이터 지붕 한 모서리를 쌓아 올리는 발판 위에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다. 아직도 날씨는 쌀쌀한 이른 봄이었다. 먼데 가까운데 산과 들에도 봄 소식이라고 할 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으나 구름이 둥둥 뜬 하늘은 별 수 없이 철을 말하고 있었다. 뚜 하고 한낮을 알리는 고동이 울렸다. 어디서 오는 열차인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벌판을 기어드는 모습에도 아늑한 맛이 풍기는 듯했다. 아마 활짝 갠 하늘에 가득한 햇빛 때문이었으리라. 북녘에서 처음으로 맞은 평양의 봄이었다. 좋은 철이 곧 올 터이었다. 좋은 철. 오래 잊었던 일이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아뜩하는 참에 발을 헛디디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병원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참기 어렵게 지루했다. 팔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으나 오른쪽 허벅뼈에 금이 갔다. 한 달은 누워서 지내야 할 판이었다. 부친이
사흘에 한 번씩은 찾아왔다. 가끔 계모가 음식을 가지고 올 때면 그녀가 돌아갈 때까지 꼭 벌을 서고 있는 느낌이었다. 거의 모든 시간을 눈을 번이 뜨고 공상하는 것밖에 할 일이라곤 없었다. 어찌 생각하면 다 귀찮은 터에 좋은 피난처일지도 몰랐다. 윤혜, 오래 잊었던 그녀의 생각을 무시로 하는 요즘이었다. 그러고 보니 월북하고 나서 그녀의 일이 떠오르기는 처음이었다. 이제는 멀리 있는 사람이었다. 보고 싶었다. 모로 돌아 누우면서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방 안에 들어서는 기척에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다.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윤혜가 아닌가 했던 것이다. 윤혜가 아니었다. 얼핏 봄에 그렇게 비친 것이었다. 볼수록 닮은 데가 없었다. 모두 5. 여자뿐인 그들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따라온 간호부장이 그들을 알렸다. 국립극장에 계시는 여성 동무들이 위문을 나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의 옷이며 머리 모양이 화려한 데가 있었다. 배우들인가? 음악가? 명주는 동그스름한 바탕에 눈이 기름한 얼굴을 줄곧 바라보고 있었다. 이 병실은 남양인 탓으로 병원 정문을 바로 눈 아래로 볼 수 있었다. 그녀들도 그리로 들어왔을 텐데 그는 보지 못했던 것이다. 간호부장은 야외 극장에 자진 동원되었다가 다친 환자라고 명준을 알렸다. 참 동무들, 이 환자는 특별한 의문이 있어야겠는데요. 극장이 서면 동무들이 나올 곳이니깐요. 그걸 짓다 다치셨단 말입니다. 맨 앞에 선 그녀는 명준의 머리맡에 서 있다. 그녀는 한패를 돌아다보면서 고개를 갸웃했다. 자, 특별한 의문이 어떤 게 있을까? 또랑또랑한 목소리였다. 꽃을 다른 병실보다 2갑절 나눠드리면 다른 여자가 이렇게 받았다. 명주는 천천히 입을 떼었다. 그런 위문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녀들은 서로 휘둥그런 눈을 마주 쳐다보더니 캬들캬들 웃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그녀는 침대살을 붙잡고 한참 신랑이 하듯 웃음을 참느라고 애를 쓰다가 명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환자 동무의 소원을 들어줘야지요. 기념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들 사이에서 탄성 비슷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돌아서서 저희들끼리 소곤소곤 의논을 하더니 그녀가 혼자 이르러 와서 아까처럼 침대살을 한 손으로 붙들고 말했다. 지금 일어나실 수 있어요? 간호부장이 먼저 대꾸했다. 니에뜨, 아니, 아직 일주일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일주일 후에 저희들이 찍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리 오기로. 명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도 웃음을 억지로 참는 듯 입을 묘하게 다물고 안고 있던 꽃 묶음 속에서 몇 줄기 뽑아 침대 머리맡에 놓인 책상 꽃병에 꽂았다. 방문이 닫히자 복도에서 그녀들이 마음 놓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명준도 웃었다. 흐뭇하다. 꽃병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방울꽃이었다. 푸른 줄기에 조롱조롱 매달린 흰 꽃송이는 놀랍게도 싱싱했다. 휴, 한숨을 쉬었다. 가슴이 뛰는 듯한 게 개면쩍었다. 바로 누우면서 스르르 눈을 감았다. 둥근 얼굴, 기름한 눈매가 똑똑히 보였다. 배우, 가수, 혹은 사무치는 무엇이 싹 가슴을 쥐었다. 고독하니깐 나는 발판에서 떨어지고 여기 누워있고 생뚱한 사람더러 사진을 찍자고 한 거야. 영미의 오빠 태식이와 주고받던 농담이 지금 떠오르는 것이었다. 바짝 메마른 마음에 지금 생각하면 철없이 짓거리던 때 간지럽도록 먹혀들던 그 우스개가 버들가지 움트듯 부드러운 느낌을 살며시 풍겨주었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제기랄. 이렇게 꼬치꼬치 마르면서 살아야 할 법도 없잖아? 그날 밤 부친이 소리 없이 문을 열고 자기 방에 들어서는 기척에 숨을 죽였다. 불을 끈 다음이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하고 한마디로 한바탕 하고 난 뒤에 불을 끄고 방에 누웠는데 이제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서 아버지는 머리맡에 쭈그려 앉아 있더니 그의 어깨 언저리에 이불깃을 꼭꼭 여며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명주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뭐를 느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슬펐다. 아버지는 이런 사랑밖에는 내게 줄 수 없단 말인가. 그렇게 하고 이튿날 짐을 챙겨서 하숙집으로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와 나와는 영남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신문사에서 있었던 좋지 못한 일들도 생각이 났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몸의 움직임만 있는 곳에 가서 한번 다짐하고 싶었다. 신문사에서 머리를 쓰고 글자나 해야 하려는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뭔가 하고 싶은데 다행히 일선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장을 짓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노동자로 가서 일을 합니다. 봄날이었습니다. 활짝 깬 하늘에 가득 햇빛이 있는 그런 날이었고 북녘에서 처음으로 맞는 평양의 봄이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철이 곧 올 터이다. 좋은 철. 오래 잊었던 일이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아득한 참에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사고가 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거는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입니다. 오른쪽 허벅뼈에 금이 가서 이제 누워 있고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사흘에 한 번씩은 찾아왔고 또 가끔 계모라는 사람이 찾아 음식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마치 그 계모가 같이 있는 시간에는 벌써는 아이 같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래 잊었던 윤회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월복하고 난 뒤에 그녀의 일이 떠오르기는 처음이었다. 이제는 멀리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참 멀리 있는 사람이죠. 지리적으로는 가까울 모르지만은 밀항선을 타고 월북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중앙에는 38선이라는 선이 있고 이 선에는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이 자리죠. 모로 누우면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문이 열리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윤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얼핏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여럿 들어오게 됩니다. 여자들 손에 꽃다발을 들고 들어옵니다. 간호부장이 말합니다. 국립극장에 계시는 여성 동무들이 이문을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시며 머리 모양이 화려한 데가 있었다. 국립극장에 일하는 동무들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배우들인가? 음악가인가? 명주는 동그라만 바탕에 눈이 가름한 얼굴들을 줄곧 바라보았다. 그렇게 해서 이 동무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 또 와서 뭘 특별한 걸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특별한 거 그러면 꽃을 이 방에는 좀 많이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같이 온 사람 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준이 그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이 희둥거려지죠. 그래서 이제 명준이 하는 얘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념 촬영을 하고 싶다니까 당연히 지금 다쳐 가지고 뼈에 금이 가서 뭐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인데 기념 촬영은 있나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나 앉을 수 있어요?" 인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럴 때는 간호부장이 곧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아직 일 주일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누워 있으라고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그러면은 그 임원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일 주일 후에 우리가 다시 오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됐고요. 어떻든 여기에서 또 둥근 얼굴, 기름한 눈매가 똑똑히 보였다. 배우, 가수 혹은 사무치는 무엇이 싹 가슴을 죄었다. 고독하니까 나는 발판에서 떨어지고 여기 누워 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독하니깐이라는 것. 태식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길 가다가 권투 선수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만만찮구만. 이렇게 그러니까 태식이가 한 얘기죠. 고독하니까 저래. 이렇게 하고 뭘 얘기하면 태식은 금방 얘기가 고독하다라는 게 고독해서 저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둘이 서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독하니까 내가 떨어졌다고 인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떨어져서 다쳤고 고독하니까 이렇게 누웠고 이렇게 해서 생뚱맞은 사람들하고 사진 찍자고 내가 말한 거였다. 인제 이렇게 하면서 태식이와의 주고받았던 농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짝 메마른 마음에 지금 생각하면 철없이 짓거리던 때 간지럽도록 먹여들었던 그 우스갯소리가 버들가지 움트는 부드러운 느낌을 살며시 풍겨주었다. 이제 북에 앉아서 남쪽의 과거의 일을 생각하니까 마치 버들가지가 움트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제기랄. 이렇게 꼬치꼬치 마르면서 살아야 할 법도 없잖아. 이제 이러면서 생각들이 참 또 많아집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는 심술궂은 핀잔을
칼 던지듯 하던 편집장을 잊으려 했다. 자기를 돌리는 듯한 편집실의 낌새를 잊으려 했다. 모를 일이었다. 그보다 더 게으르고 얼렁뚱땅하는 다른 사원은 그 까다로운 편집장 동무와 제법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자기 경우는 사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성격에서 오는 손해도 보는 것이리라 싶었다. 이런 사회에도 그 노름은 피할 수 없는 일이던가. 대인 관계에서 순전히 공적인 관계가 없는 성격 같은 것이 아직도 그 사람의 사회적 생활을 쉽게도 만들고 어렵게도 만드는 것이라면 거기도 또한 북조선 사회의 반혁명성이 있었다. 혁명과 인민의 탈을 쓴 여전한 부르주아 사회, 스노브들의 활보, 자기 머리로 생각하려 들지 않는 당원들, 부르주아 사회의 월급쟁이 마음보와 다를 데 없었다. 다르다면 허울 뿐. 문이 삐걱 열리더니 안경을 낀 간호부장이 얼굴만 기웃한다. 이명준 동무, 수지 맞았어? 흘겨보듯이 한 다음 문을 탕 닫았다. 여럿이 깔깔거리며 지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렇게 알게 된 그녀 은혜는 국립극장 소속 발레리나였다. 평양에서 가장 큰 무용단체는 최승희가 거느리는 연구소고 은혜가 있는 발레단은 국립극장 전속으로 고전에서 출발한 채와 달리 소련에서 돌아온 발레 전공의 안나 김이란 여자가 단장이었다. 단원들은 그녀를 김동무라고 부르고 그저 안나라고도 불렀다. 그녀는 퍽 은혜를 귀여워하는 듯하여 우리 마샤라고 부르면서 극장으로 찾아가도 곧 만나게 해주곤 했다. 명주는 창에서 떨어져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들추었다. 작은 수첩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그때 찍은 사진이었다. 붉은 저녁 노을 속에서 사진은 그림 엽서의 화려함을 지니는 것이었다. 사진을 도로 수첩 갈피에 넣은 다음 다시 펜을 들었으나 얼른 내키지 않았다. 남만주 알현에 자리 잡은 조선인 꼴호주는 중국 측이 쌀 증산을 위해서 만주에 흩어진 조선인들을 좋은 조건으로 모아들인 집단 농장이었다. 꼴호주라고는 하나 잡곡 짓기에 기계력을 실험적으로 쓴다는 것뿐 쌀 농사는 집집마다 나누어 받은 땅에서 내려오는 식대로 짓고 농민조합을 꾸려감으로써 한 울타리 살림을 이루고 있는 형편이었다. 물론 농작물을 제 마음대로 팔지는 못한다. 그는 이 꼬로주의 나날을 알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보내진 것이었다. 먼저 돈 안 드는 걸음을 할 수 있는 게 좋았다. 남만 철도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는 거푸 어린애처럼 소리를 질렀다. 연길에 살던 어릴 적에 봉천까지 가는 동안에 끝없이 펼쳐지는 벌판에 떨어지던 해를 어렴풋이 떠올릴 수 있었으나 다시 보는 눈에도 기막혔다. 가도 가도 벌판이었다. 이 엄청난 땅 덩어리가 옛날에는 동양척식 회사의 차지였다고 한다. 이 땅이 주인에게 돌아갈 건 좋은 일이었다. 그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북조선 농민들의 경우 토지개혁을 좋아하는 층은 열의 5쯤이었다. 그는 처음에 놀랐다. 땅을 그저 얻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니 그 까닭을 곧 알았다. 농토는 팔고 살 수 없게 돼 있었다. 농토는 나라 땅이었다. 그들은 지주 영감의 소작인에서 나라의 소작인으로 옮겨간 것뿐이었다. 그가 보기에 소시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소시민은 아무리 벌어야 이제 부자가 될 가망은 없었다. 나라가 그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시장에는 아직도 일본 때 옷이며 그릇가지가 없지 못할 상품이 없다. 소비조합에 놔두는 살림은 모자라기도 하거니와 허술한 물건뿐이었다. 노동자들은 보수보다도 보수의 약속에 지쳤고 인민경제계획의 초과 달성이라는 이름으로 공짜 일을 마지못해 하고 있었다. 인민공화국이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은 요란했으나 정작 자기 둘레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개인적인 욕망이 터부로 되어 있는 고장. 북조선 사회에 무겁게 덮인 공기는 바로 이 터부의 구름이 식히는 노릇이었다. 인민이 주인이라고 멍에를 씌우고 주인이 제 일하는 제 몸을 아끼느냐고 채찍질하면 팔자가 기박하다 못해 주인까지 돼버린 소들은 영문을 알 수 없는 걸음을 떼어놓는다. 1등을 해도 상품은 없다는 데야 누가 뛰려고 할까? 당이 뛰라고 하니깐 뛰긴 해도 그저 그만하게 뛰는 채 하는 것뿐이었다. 사람이 살다가 으뜸 그럴듯하게 그려낸 꿈이 어쩌다 이런 도깨비 노름이 됐는지 아직도 아무도 갈피를 잡지 못해서 행여 내일 아침이면 이 멍에가 도깨비 방망이로 둔갑할까 기다리면서 광장에는
꼭두각시뿐 사람은 없었다. 사람인 줄 알고 말을 건네려고 가까이 가면 깎아놓은 장승이었다. 그는 사람을 만나야 했다. 그러다 운이 좋아 은혜를 만났다. 명준이 스스로 사람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녀를 안을 때뿐이었다. 그는 만년필을 손에 낀 채 두 팔을 벌려서 책상 위에 둥글게 원을 만들어 손끝을 붙잡아 봤다. 두 팔이 만든 둥근 공간, 사람 하나가 들어가면 메워질 그 공간이 마침내 그가 잃은 마지막 광장인 듯 했다. 진리의 뜰은 이렇게 좁은 것인가? 명주는 팔로 테두리진 그 공간 속에서 떨던 은혜의 몸을 그려봤다. 허전한 두 팔이 만들어낸 공간이 뿌듯이 부피를 가져오는 듯했다. 그녀의 살이 그 공간을 채워오는 것이었다. 가슴, 허리, 무릎. 그녀의 몸은 책상을 아랫도리로 뚫고 윗도리는 책상 위로 솟아 거기 그녀의 얼굴이 명준의 눈앞에 있었다. 그는 불러낸 젖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러나 그의 이마는 기댈 데 없이 미끄러지며 그 자신의 맞잡은 손길 위에 힘없이 떨어졌다. 자, 이제 신문사에 있었던 편집장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집장하고 관계가 매우 껄끄럽고 그렇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얼렁뚱땅 다른 사원들은 그렇게 그런 까다로운 편집장하고 잘 지낸 것 같은데 자기는 성격상으로 이같이 손해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편집장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통에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간호부장이 얼굴만 속 내밀고 얘기합니다. 이명주 동무 수지 맞았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헐게 보듯 한다. 문을 탕 닫았다. 여럿이 깔깔거리며 지나가는 발소리가 멎어졌다. 그렇게 알게 된 은혜. 이제 은혜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 소속 발레리나였고, 그건 국립극장 소속이니까 상당히 아버지 그 관리하에 있는 그런 거죠. 당시에 당연히 최승희, 일본에서 무용술했다가 월북한 최승희가 유명한 춤꾼이랄까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 안나김이라는 동무가 이제 이 국립발레단을 이끌고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에 안나김도 좋게 생각해서 이명준이 찾아가면 그렇게 자주 잘 만나게 해주고 또 은혜를 무척이나 아껴주는 것 같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은 과거에 꼴로즈에 갔던 기억입니다. 꼴로즈라는 거는 러시아어로 집단 농장입니다. 집단 농장.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사유재산을 뺏어가지고 집단으로 기거하면서 농사 짓게 하는 그런 거죠. 신문 기자로서의 집단 농장을 취재 갔던 만주에 있는 알현 어떤 현에 조선족 꼴로즈를 취재했던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꼴로즈를 가보면서도 느낀 게 마치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1등을 하더라도 1등 상금이 없는 달리기다. 이렇게 북한 체제에 대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병가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되어지고 1등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또 뛰어라 하더라도 뛰더라도 뛰는 흉내만 내지 열심으로 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두고 1등을 하더라도 상금이 없는 그런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랄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참 웃기죠. 사실은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경우에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뒤처질 밖에 없는 구조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이명준이 봤던 것은 혹시나 광장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좀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북한의 광장은 여전히 꼭두각시뿐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인 줄 알고 말을 건네려고 했더니 다 깎아놓은 장성에 불과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참 그럴싸하고 표현했죠. 그는 사람을 만나야 했다. 그러다 운조와 은혜를 만났다 이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전혀 어떤 그걸 마음 둘 것을 못 찾고 광장에서 사람을 못 만났는데 그렇게 만난 사람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팔을 벌려가지고 책상 위에 둥그런 원을 하나 그릴 수 있다면은 이 두 팔로 그리는 둥그런 원이라는 광장, 이것도 광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일종의. 이 광장에 은혜가 여기에 쑥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 앞에
들어와서 이 은혜가 이 공간 속에 있던 그 은혜의 몸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살이 그 공간을 채워오는 것 같았다. 가슴, 허리, 무릎. 그녀의 몸은 책상을 아랫도리로 뚫고 윗도리는 책상 위에 솟아 거기 그녀의 얼굴이 명준의 눈앞에 있었다. 벌써 요 기술에서 보실 수 있는 건 뭡니까? 명준이 무척 은혜께 빠져 있다는 걸 보게 되고, 명준이 이제 은혜의 상을 마치 자기 책상 앞에 있는 것처럼 은혜의 환상을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는 불러낸 젖가슴에 얼굴을 파묻혔다. 그래서 그 책상 앞에 있는 그 은혜의 얼굴을 파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임하는 기댈 데 없이 미끄러지며, 당연히 생각에 불과한 은혜인데 그냥 미끄러질 수밖에 없죠. 그 자신의 맞잡은 손길에 힘없이 떨어졌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의 어떤 그 공간을 두고 은혜가 여기에 있는 줄 알고 그 젖가슴에 이렇게 했더니만은 자기 손에 이렇게 부딪히는 게 불가하더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만주에 갔다가 돌아온 지 일주일 되는 토요일, 뉘엿뉘엿 해 떨어질 무렵 이명주는 구겨진 바바리 코트를 걸치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사의 정문을 나섰다. 집에서 기다리기로 한 그녀가 지쳐서 돌아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다. 그는 시계를 봤다. 1시간 이미 늦어 있었다. 집까지 또 30분. 아무 탈 없이 지낸 하루였다. 모두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편집장이 말했다. 오늘 자비판회가 있으니 당원 동무들과 이명준 동무는 남으시오. 명준은 자기가 관역인 줄 알아차렸다. 그는 후보 당원이었으나 중요한 직장 세포 모임에는 자리가 주어져 있지 않았다. 자기를 나무랄 때는 자기가 이도령임에 틀림없었다. 편집실 근무사원 중 당원은 편집장까지 3사람이었다. 그러나 모임이 시작됐을 때 사람은 넷이었다. 새로 편집실에 온 젊은 사람이 당원이란 걸 그는 모르고 있었다. 사원들이 돌아가고 난 널찍한 편집실에는 명준까지 쳐서 5사람이 남아 있었다. 편집장은 그대로 앉고 다른 사람들은 좌우로 2사람씩 편집장 책상 바로 앞 책상으로 다가 앉았다. 편집장이 일어서서 말을 꺼냈다. 자, 비판할 이명준 동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명준 동무는 평소에 개인주의적이며 수호부르주아적인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당과 정부가 요구하는 바 과업 달성에 있어서 과오를 범했습니다. 동북 중국에 있는 조선인 꼬르주의 생활을 현지 보도함에 있어서 이명준 동무는 그 소부르주아적인 판단의 낙후성으로 말미암아 현지 동포들의 영웅적인 증산투쟁의 모습을 여실히 파악하는 데 실패했으며 주관적 판단을 기초로 한 그릇된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일찍이 위대한 레닌 동문을 말하기를 사회제도는 일조일석에 변할지라도 인간의 이데올로기는 일조일석에 변하지 않는다. 고 한 것처럼 이명준 동무는 그가 남조선 괴뢰 정부 밑에서 썩어빠진 부르주아 철학을 공부하던 시절의 반동적인 생활 감정에서 자신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준 동무가 그와 같은 반동적 사고를 마치 정당한 것이나 한 것처럼 반성하려 하지 않는 것은 후보 당원으로서 당과 정부에 대한 충성심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전체 인민에 대한 중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과 정부의 전체 인민의 이름으로 냉정한 자아 비판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이명준 동무의 기사 내용 가운데서 과오를 범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현지 꼬로주의 생활을 보고하는 가운데 그들의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의류를 보았을 때 기자는 문득 놀랐다. 그것은 일제군대의 군복에서 견장만 뗀 것이었다. 우는 신발은 직가다비가 제일 많았다. 우는 느껴지는 것은 그들의 생활이 물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려면 더 많은 땀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운운하는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중대한 가오입니다. 다음에 이명준 동무의 자아 비판이 있겠습니다. 명준은 일어서서 편집장이 비워준 반 위에 올라섰다. 8개의 눈이 그를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편집장 동무의 보고에 대하여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리가 술렁거렸다. 편집장이 물었다. 왜 동의할 수 없습니까? 저는 본대로 옮긴 것뿐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제 군복을
고쳐서 입은 동무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제가 달아날 때 병령에서 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가다비는 인민공화국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이 두 쪽으로 갈라진 외놈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보도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리얼리즘은 사실을 사실대로 옮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동무의 위험한 반동적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인민의 적개심과 근로의욕을 앙양시키고 고무시키는 방향으로 취사 선택이 가해져야 합니다. 무책임한 사실의 나열을 일삼는 자본주의 신문의 생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왜 그것이 버려져야 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민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군복을 과도기에 입고 있다는 사실을 옮기면 왜 인민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동무, 작년도에 위대한 중국 인민은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완수했습니다. 의류나 일상생활 필수품은 전 중국 인민이 입고도 남을 만큼 생산했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노동을 하는데 입기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버리고 간 물건을 한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미 인민이 쟁취한 풍족한 물질 생산 수준에 대하여 회의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동무 자신의 가슴과 머리 깊이 박혀있는 소부르주아적인 인텔리 근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 인민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빛나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마당에 이명준 동무는 전혀 자신의 주관적 상상에 기인하는 판단으로 트집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금년 봄 중국 공산당 연차대에서 모택동 동무가 보고한 경제계획 보고 요지가 당원을 위한 교양 자료로서 배포되었으므로 만일 이명준 동무가 그 팜플릿에 명확히 기재된 퍼센티지로 나타난 통계를 연구했다면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명준은 대들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숨을 죽였다. 그를 향하고 있는 네 개의 얼굴, 그것은 네 개의 증오였다. 잘잘못간에 한번 윗사람이 말을 냈으면 무릎 꿇고 머리 숙이기를 윽박 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짜증 끝에 성낸 미움에 일그러진 사디스트의 얼굴이었다. 명주는 문득 제가 가져야 할 몸가짐을 알았다. 빌자, 덮어놓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자 그의 생각은 옳았다. 모임은 거기서 10분 만에 끝났다. 명주는 사무친 낯빛을 하고 장황한 인용을 해가며 허물을 씻고 당가 정부가 바라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했다. 지친 안도감과 승리의 빛으로 바뀌어가는 네 사람, 선배 당원의 낯빛이 나타내는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명주는 어떤 그럴 수 없이 값진 요령을 깨달은 것을 알았다. 슬픈 깨달음이었다. 알고 싶지 않았던 슬기였다. 그는 가슴에서 울리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옛날 그는 애써서 뒷동산에서 퉁퉁 부어오른 입 언저리를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이 소리를 들었다. 그의 마음의 방문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이번 것은 더 큰 울림이었다. 그러나 먼 소리였다. 무디게 울리는 소리. 광장에서 동상이 넘어지는 소리 같았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고 싶었으나 울기 위해서는 그가 네 개의 벽이 아직도 상한 그의 방으로 가야 했다. 아니, 그의 마음의 방이 아니다. 마음의 방은 벌써 무너진 지 오래쓰므로 그의 둥글게 안으로 굽힌 두 팔 넓이의 광장으로 달려가야 했다. 혼자서 운다는 일은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의젓한 몸가짐이었다.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사람은 우상 앞에서만 운다. 멍석 없이는 못하는 지랄도 있던 것이다. 이제 명준에게 남은 우상은 부드러운 가슴과 젖은 입술을 가진 인간의 마지막 우상이었다. 오늘 일로 하여 그는 절박한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짐작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짐작에서 차지할 그녀의 자리는 높은 곳 한가운데 있었다. 집이 가까운 골목에 이르렀을 때는 이명준은 거의 뛰다시피 걷고 있었다. 문을 열자 그녀의 얼굴이 후딱 들렸다. 갈까 하던 참이었어요. 이제 열셀 동안 오지 않으면 가려고. 명주는 파바리 주머니에 양손을 집어넣은 채 우두커니 서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손에 책을 들고 있었다.
심심한 걸 메우느라고 명준의 책상에 얹힌 걸 뒤적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로자 룩셈부르크전. 명준은 그녀의 손에서 책을 받았다. 등을 잡고 타르르 책가피를 넘겼다. 헌책 가게에 있는 것을 보고 사오는 날로 끝까지 읽어버린 책이다. 재미있어? 그닥 앉지. 그제야 명준은 바바리 코트를 벗어서 벽에 걸고 자기가 먼저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명준의 낌새가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챘는지 아무 소리도 없이 따라앉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비었다. 배 속도 비었다. 시장기가 심할 때 가슴과 배가 쓰리고 허할 때 같았다. 그러면서 먹을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당장에는 단 한 수를 뜰 것 같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슴에서 배 쪽으로 뻗치는 빈 기운이 있었다. 몸속에 있던 내장들이 깡그리 비어버리고 그처럼 행댕그런 몸뚱어리 속을 바람이 불고 지난다. 감았던 눈을 번쩍 떴을 때 수그린 이마 바로 앞에 그녀의 비스듬히 옆으로 뻗친 두 다리가 있었다. 아직도 해가 있어서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는 땅거미질 무렵의 은근한 붉은 기운이 알릴랑 말랑 녹아 있었다. 양말을 신지 않은 맵시 있게 살이 붙은 두 다리는 문득 생생했다. 명주는 가슴이 꽉 막혔다. 보고 있으면 볼수록 그 기름한 살빛 물체는 나서 처음 보는 듯이 새로웠다. 곤색 스커트 무릎팍에서부터 내민 다리는 뚝 끊어져서 조용히 놓인 토르소였다.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명주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이 잔잔한 느낌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 다리를 위해서라면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모든 소비에트를 팔기라도 하리라. 팔 수만 있다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진리의 벽을 더듬은 듯이 느꼈다. 그는 손을 뻗쳐 다리를 만져보았다.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진리다. 이 매끄러운 닿음새, 따뜻함, 사랑스러운 튕김, 이것을 아니랄 수 있나? 모든 광장이 빈터로 돌아가도 이 벽만은 남는다. 이 벽에 기대어 사람은 새로운 해가 솟는 아침까지 붙잠을 잘 수 있다. 이 살아있는 두 개의 기둥, 몸의 길은 몸이 안다. 그녀는 예사로운 애무로 아는 모양인지 하는 대로 보고만 있다. 은혜, 네, 고즈넉이 네 하는 이 짐승이 사랑스러웠다. 나는 밖에서 졌기 때문에 은혜에게 이처럼 매달리는 걸까? 이긴 시간에도 남자가 이토록 사무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마 없을 테지. 졌을 때만 돌아와서 기대는 곳, 기대서 우는 곳, 철학을 믿었을 때 그녀들에게 등한했었다. 사회 개조의 역사 속에 새로운 삶의 보람을 걸어오려던 월북 직후의 나날, 윤회도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 나한테 무엇이 남았나? 나에게 남은 진리는 은혜의 몸뚱어리뿐. 길은 가까운 데 있다. 명주는 거칠게 그녀를 껴안았다. 그의 품속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늘 그랬다. 이 여자가 인민을 위한 예술 일꾼이며 인류의 역사를 뜯어 고치는 거창한 대열에 발맞춰 나가는 여성 투사라. 좋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은혜다. 내 거다. 그 밖에 그녀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 것일 수 있다. 그는 그녀의 뺨에 자기의 그것을 비볐다. 도톰한 입술을 깨물어 열고 부드러운 혀를 씹었다. 어느새 해가 지고 방 안은 어두웠다. 그는 한 팔로 그녀를 뻗쳐안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턱을 만져본다. 목을 더듬었다. 가슴과 허리를 짚어 내려갔다. 벅찬 깨달음을 준 다리를 쓸었다. 몸의 마디마디 그 자리를 틀림없이 알고 싶었다. 움직일 수 없이 자기에게 기대는 따뜻한 벽을 손으로 어루만져 벽돌 하나하나를 다짐해보고 싶었다. 손이 떨어지면 그것들은 자기한테서 떠날 것만 같았다. 순례자가 일생에 몇 번이고 성지를 찾아 의심을 죽이고 믿음을 다짐하듯이 손에 닿고 만져지는 참회만 진리는 미더웠다. 남자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진리는 한 여자의 몸뚱어리가 차지하는 부피쯤에 있는 것인가? 모든 우상은 보이지 않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의 약함 때문에 태어난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나도 믿지 못해. 은혜, 나를 믿어? 믿어요. 내가 반동분자라도 할 수 없어요. 당가 인민을 파는 공화국의 적이라도?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의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와? 모르겠어요. 사랑의 말에서는 남자가 올간이고 여자가 재치 있게 마련이었다. 남자가 고지식하고 여자가 교활하다란 말일까?
남자는 따지고 여자는 믿는다는 까닭에서일까? 명주는 윤혜를 자기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도 문득문득 남을 느꼈었었다. 은혜는 윤혜가 보여주던 순결 콤플렉스는 없었다. 순수히 저를 비우고 명준을 끌어들여 고스란히 탈 줄 알았다. 그런 시간이 끝나면 그녀는 명준의 머리카락을 애무했다. 가슴과 머리카락을 더듬어 오는 손길에서 그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와 아들, 아득한 옛적부터의 사람끼리의 몸짓. 그녀는 생각난 듯이 말했다. 참, 만주에 갔다가 돌아온 지 일주일 되는 토요일 나오려고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아, 벌써 그녀가 오기로 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 또 집까지 가려면 30분 어떡할까? 아, 이렇게 해서 아무 탈 없이 지난 하루였다. 노동신문사에서 이제 막 바바리 코트를 걸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편집장이 오늘 자아 비판회 가 있으니 당원 동무들과 이명준 동무는 남으시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명준은 자신이 관역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이게 됩니다. 명준을 쳐서 5사람이 모였다. 5사람이 이제 모여서 자아 비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편집장이 얘기 시작합니다. 자아 비판할 이명준 동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명준 동무가 최근에 만주를 다녀오고 난 뒤에 쓴 꼴로즈에 대한 글 가운데서 프로조아주적인 그런 게 있었고 동포들의 정산 투쟁의 모습을 여실히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그렇게 하면서 순전히 주관적 보고만 해왔다. 이제 이러는 겁니다. 이명준 동무는 그가 남조선 괴뢰정부 밑에서 썩어 빠진 부르주아 철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반동적 생활 감정에서 자신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준 동무와 그와 같은 반동적 사고방식을 마치 정당한 것이기나 한 것처럼 반성하지 않으려는 것은 하면서 이제 막 시작되집니다. 이거 뭐 다 읽을 가치는 없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공산주의 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거는 선전선동입니다. 그 선전선동 가운데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거짓말도 100번만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게 공산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이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자주 잘 반복해서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반복해서 말하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좋은 점만 잘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면은 없애버려야죠.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떠오르면 안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명준이 쓴 글이 자본주의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비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판회에서 이명준이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꼴로즈에서 노동당원 집단노동 수용소죠. 일종의 꼴로즈가요. 그 집단노동 현실에 대해 가지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 보잘것없고 신발은 직가다비가 아마 일본식 신발인데 그래서 일본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직가다비를 신고 있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를 썼다. 그래서 이제 이명준 동무가 이 자리에 와서 자기 비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명준은 얘기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분위기가 이제 싹 가라앉습니다. 저는 본 것을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편집장이 무슨 소리냐? 직가다비는 인민공화국에서도 만드는 거고 잘못 빠졌을 수 있지 않느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보도한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명준은 또 리얼리즘 그대로를 하는데 리얼리즘은 사실대로 옮기는 것이 않습니까? 이제 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은 편집장이 바로 그 점이 위험한 동무의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인민의 적개심과 근로 이역을 악량시키고 고무시키는 방향으로 취사 선택을 해야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명준을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편집장과의 자비판회에서 이명준은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왠가 하면은 대들려고 고개를 들렀더니만은
그를 향한 4개의 얼굴들, 그것은 4개의 정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얼굴들이 정오로 가득 차 있는 그걸 보면서 잘잘못을 간에 한번 윗사람의 말을 냈으면 무릎 꿇고 머리 숙이기를 윽박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짜증 끝에 성낸 미움이 일그러진 사디스트의 얼굴들이었다. 명주는 문득 제가 가져야 할 몸가짐을 알았다. 뭡니까? 덮어놓고 빌자. 잘못됐다고 비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 옳았다. 모이면 거기서 10분 만에 끝났다. 명주는 사무친 낯빛을 하고 장황한 인용을 해가며 허물을 싣고 당과 정부가 바라는 일꾼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예, 바로 이거죠. 이렇게 이제 자비판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그렇게 공산주의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마침내 지친 안도감과 승리의 빛으로 바뀌어가는 네 사람의 선배 당원의 낯빛이 나타내는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명주는 어떤 그럴 수 없이 값진 요령을 깨달은 것을 알았다. 슬픈 깨달음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슬픈 깨달음이죠. 이렇게 알고 싶지 않았던 슬기였다. 그렇죠? 슬픈 깨달음일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는 슬기로운 거였다는 거죠. 그럼 가슴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자본주의에서 이미 그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그야말로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날 그는 에서스 D산에서 퉁퉁 부어오른 이번저를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이 소리를 들었다. 그의 마음의 방문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그렇죠? 아버지가 대남방송에서 나와가지고 한 이후로부터 에서스에 끌려가서 그렇게 당한 그것이 마치 자기 마음의 방문이 부서지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 이 자비파는 훨씬 더 큰 울림이었다. 그러나 먼 소리였다. 무디게 울리는 광장에서 동상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고 싶었으나 울기 위해서는 그는 4개의 벽이 아직도 성한 그의 방으로 가야 했다. 아니, 그의 마음의 방이 아니다. 마음의 방은 벌써 무너진 지 오래므로 그의 둥글게 안으로 굽힌 두 팔열비의 광장으로 달려가야 했다. 혼자서 운다는 일은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젓한 몸가짐이었다. 그래서 사실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그래도 벽이 있는 데서 울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이미 내 방의 벽은 다 없어졌어. 그래서 겨우 두 팔로 이렇게 되는 그 광장이 있어라도 집에 가서 울겠다고 생각합니다. 운다는 것은 그나마도 어젓한 몸가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준에게 남은 우상은 부드러운 가슴과 젖은 입술을 가진 인간의 마지막 우상이었다. 이 부분에 참 애석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침내 은혜와의 관계 속에서 여기 보면 부드러운 젖가슴과 젖은 입술을 가진 인간의 마지막 우상이었다. 그래서 은혜가 이제 마지막 남았는 그 선택지라는 것을 보게 되죠. 집이 가까운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이명주는 거의 뛰다시피 걷고 있었다. 문을 열자 그녀의 얼굴이 후딱 들렸다. 갈까 하던 참이에요. 이제 열흘 동안 오지 않으면 가려고요. 명주는 밥알의 주머니에 양손을 집어넣은 채 우두커니 서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에 책을 들고 있었다. 심심한 걸 메우느라고 명준의 책장에 얹힌 걸 뒤적이고 있는 모양이다. 로자 룩셈부르크 전. 명준은 그의 손에서 책을 받았다. 그리고 등 뒤로 다르르 책갈피를 넘겼다. 자, 로자 룩셈부르크. 이 여자입니다. 폴란드령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독일 공산주의 사상가입니다. 이 독일 공산주의 사상가인데 잠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1871년에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는 상당히 유복한 집안에서 독일 아우스케나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태어났고 불행히도 5살 때에 병을 얻어서 다리를 이제 절름발이 다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탈리아어, 러시아,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6개국을 능숙하게 하는 아이가 됐고요. 그 다음에 15살에 유대인 혁명서클인 폴란드 프롤레타리아 당에 가입해서 총파업을 주도하는 등 하면서 그런 정치운동도 하기 시작하고요. 스위스 쭈리히 대학에 입학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철학부에 입학했다가 그 다음에 곧 법학부로 전학해서 여기서 경제학, 역사학, 정치학 등의 많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평생의 연인이자 동지가 될 레오 요기헤스를 만났고 본격적인 마르크스주의자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북한에서나 이런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로자 룩셈부르크가 유명한 영웅전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그 같은 마르크스주의를 퍼뜨리고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이름을 퍼뜨렸는데 독일 사회민주당을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빌헬름 2세를 비판했던 제목으로 1914년에 투옥되어지고 또 1916년에 재판이 허지부지되고 그러다가 또 2년 반 동안 또다시 투옥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두 차례의 러시아 혁명을 감옥에서 그녀를 맞게 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환영하면서도 혁명을 주도한 독재화를 우려했고 1918년에 감옥에서 집필한 러시아 혁명에서는 레닌과 트로츠키의 경의를 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볼셰비키의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억압, 민족적 태도 등을 비판하고 혁명이 관료주의화되고 부르주아적인 독재로 귀착할 것에 경고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저도 잘 몰랐습니다. 요번에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뛰어난 지식인이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19년 1월 1일 독일 공산당을 창당했고 당시에 그렇게 해서 혁명당의 3분의 2 이상의 노동자, 병사, 평의회들이 아직 3인당의 지지 안에서 있었을 때에 스파르쿠스 연맹과 로자가 3인당의 총선 제안을 반대하려 하자 대부분의 평의회원들은 그 주장에 반대해서 스스로 무장을 내려놓고 3인당과 총선을 준비하는 평의회원들을 보고 로자는 독일 프롤레타리아는 스스로 정치적 자살을 선택했다고 한탄했다. 이렇게 운동을 벌이고 그러던 중에 1919년 5월 31일에 시체로 발견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붙잡히게 되고 그렇게 사살당한 거죠. 아무튼 이 로자 룩셈부르크가 쓰는 책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게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한 해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대중들의 자발적 지지를 얻게 된 그런 배경이 되고요. 이렇게 여성으로서의 직접 정치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독일의 여성의 날 이런 날을 제정하는데 로자 룩셈부르크가 많이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되면서 전쟁통에 이제 그녀의 시신은 어떻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던 중에 2009년 5월에 한 머리와 손발이 없는 시신이 법의학 연구실에서 90년 만에 발견됩니다. 당시 두개골의 수집이 인기라서 머리가 없고 시체를 유기할 때 돌을 묶었기 때문에 손발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존의 무덤이 가짜라는 이야기에 대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게 로자 룩셈부르크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안 중요하고요. 그냥 로자 룩셈부르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쓱 지나가는 가운데 보시면 될 텐데 확실히 이북에서는 이같이 자기네들 사상에 맞는 사람들만 그렇게 영웅으로 대접하고 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갈까 하던 참이었는데 하면서 이제 마침내 명준이 온 것을 그렇게 반겨줍니다. 이명준이 얘기가 합니다. 헌책방에서 샀던 책인데 이 책을 사자마자 바로 다 읽어버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준은 별로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뭘 시장기도 못 느꼈고 그러던 중에 또 그녀도 명준의 표정을 봤을 때에 별 얘기도 않고 그렇게 있었는데 당장에는 한술 밥을 뜰 것 같지도 않고 그랬는데 갑자기 감았던 눈을 번쩍 떴을 때에 수그린 이마 앞에서 아직도 해가에서 불을 켜지 않는 방 안에 땅거미가 질 무렵에 갑자기 그녀의 뻗쳐진 두 다리를 보게 됩니다.
명주는 가슴이 꽉 막혔다. 보고 있으면 볼수록 그 기름한 살빛 물체는 나서 처음 보는 듯 새로웠다. 곤색 스커트 무릎팍에서부터 내민 다리는 뚝 끊어져서 조용히 놓인 토르소였다.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명주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자, 토르소라는 것은 바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 조각에서 피블럭 피카소의 토르소 소묘 이렇게 됐죠. 피카소가 그린 토르소인데 역시 피카소답게 그렇게 그렸네요. 이런 그 몸뚱아리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나 이런 유적지에서 발견하는 조각상 중에 몸뚱아리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이제 토르소인데 지금 그 토르소를 은혜의 발이 이렇게 나와 있는 쭉 뻗어진 발을 보면서 그 토르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재밌죠. 재밌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명주는 갑자기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를 위해서라면 재밌죠. 이 다리를 위해서라면은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모든 살기라도 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하면서 이 다리를 위해서 자기가 한마디로 뭘 바치겠다는 그런 얘기죠.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처음으로 진리의 벽을 더듬는 듯이 느껴졌다. 이런 부분도 역시 작가다운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사랑하리라라고 이어진 이후에 은혜를 한마디로 은혜의 육감, 몸에서 오는 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진리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철학에는 자칫 잘못하면 머릿속에, 상상 속에 구름 잡고 노는 거라면은 여기에서 이 육체라는 것은 바로 진리다라는 거죠. 바로 손에 잡혀질 수 있는 진리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끄러움다움새, 따뜻함, 사랑스러운 튀김 이것을 안일할 수 있나? 모든 광장이 빈터로 돌아가도 이 벽만은 남는다. 이 벽에 기대어 사람은 새로운 해가 솟는다. 아침까지 풋잠을 잘 수 있다. 이 살아있는 두 개의 기둥, 두 개의 기둥은 다리. 그러니까 은혜의 다리를 보고 굉장히 작가적인 그런 상상력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원초적인 뜨거운 가슴에 뭔가를 솟아오르는데 그 가슴에 솟아오르는 게 뭔가 하면은 진리더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몸의 길은 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애사로운 애모로 아는 모양인지 하는 대로만 보고 있다. 그래서 명준이 애모하고 있는 걸 그냥 하는 대로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랬더만 네. 이제 이렇게 고즈넉히 네 하는 이 짐승이 사랑스러웠다. 그럽니다. 표현도 재밌죠. 고스란히 네 하는 이 짐승이 사랑스러웠다. 나는 밖에서 졌기 때문에 은혜에게 이처럼 매달리는 걸까? 이 긴 시간 또 남자가 이토록 사무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마 없을 테지. 졌을 때만 돌아와서 기대는 곳, 기대서 우는 곳, 바로 이 여자의 몸, 여자의 다리. 이 다리가 졌을 때 와서 기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철학을 할 때에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중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에게 남았는 가장 확실한 거는 이 은혜의 몸뚱아리뿐 길은 가운데 있다. 이 부분 길은 가까운 데 있다는 거죠. 먼 데 있더라 게 아닙니다. 명주는 거칠게 그녀를 껴안았다. 그의 품속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 늘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명준의 생각이 또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보면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쭉 했는가 하면 좀 전에 보셨다시피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 머릿속에서 구름 잡듯이 벌어지기 쉬운 거를 또 한쪽에는 사람과 사람의 다른 몸이 부딪히면서 갖게 되는 교감. 이 성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진리를 할까? 또 다른 무언가의 기둥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벅찬 깨달음을 준 다리를 쓸었다. 다리가 참 이렇게까지 저는 다리를 잘 여성의 다리를 이렇게 잘 얘기했고 철학적으로 얘기했나라는 생각이 저는 감탄이 될 정도로 잘 얘기했습니다. 벅찬 깨달음을 준 다리였다. 몸의 마디마디 그 자리를 틀림없이 알고 싶었다. 움직일 수 없이 자기에게 기대는 따뜻한 벽을 손으로 어루만져 벽돌 하나하나를 다짐해보고 싶었다. 손이 떨어지면 그것들은 자기한테서 떠나갈 것만 같았다.
순례자가 이 일생에 몇 번이고 성질을 찾아 의심을 죽이고 믿음을 다짐하듯이 손에 닿고 만져지는 참에 진리는 더 미두었다. 그렇죠? 진리는 이같이 자기 손으로 또는 자기 눈으로 자기 육감으로 부딪히게 될 때에 더 확실한 믿음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여자의 몸뚱아리가 차지하는 피부점이 있는 것인가? 모든 우상은 보이지 않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의 약함 때문에 태어난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나도 믿지 못해. 그러나 나는 은혜의 이 육감, 은혜 이 다리, 이거를 한 것에서 나는 은혜를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 나를 믿어? 그러니까 은혜가 대답이 뭐랍니까? 믿어요. 그렇게 이제 대답했죠. 내가 반동분자라도 이제 그렇게 또 묻습니다. 할 수 없어요. 당과 인민을 파는 공화국의 적이라도 그럼 어떡해요? 이제 이러면서 은혜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니?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대화가 주고받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역시 남자는 사랑에서는 얼간이고 여자는 이렇게 사랑에서는 재치 있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명주는 윤회를 자기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도 문득문득 남을 느꼈다면은 은혜는 윤회가 보여주던 그런 순결 컴플렉스는 없었다는 겁니다. 순순히 저를 비우고 명준을 끌어들이고 고스란히 탈 줄 알았다. 그런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성관계가 끝나고 난 뒤죠. 그녀는 명준의 머리카락을 애무해줬다. 가슴과 머리카락을 더듬어오는 손길에서 이제 중요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았다. 참 이 부분 또 참 멋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볼 때에 성적인 파트너로도 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의 모성을 느끼게 되게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누나와 같은 그런 보살펴주는, 사실은 남자가 강한 것 같아도 절대 강하지 않고요. 그래서 간단히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자는 기생 같은 여자가 필요하고 누나같이 보살펴주는 여자가 필요하고 어머니 같은 여자를 필요로 하는 게 남자의 그 마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참 재밌게 우연히 들었던 얘기인데 한 번 듣고 난 뒤 잊어지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자는 세 가지의 여성이 필요하다. 기생, 그 다음에 누나, 그 다음에 엄마.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를 이제 생각해낸 거죠. 어머니와 아들, 아득한 애적부터 사람끼리의 몸짓, 그녀는 생각난 듯이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또 화면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부분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하기는 너무 길고 다음 부분에서요. 그래서 다음 부분에 넘어가도록 할 테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했던 부분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했던 부분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전체로 봐야 될 것은 얼굴 없는 눈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얼굴 없는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거는 우리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 얼굴 없는 눈은 또 하나님이죠. 그래서 중세부터 데오 꼬람이라고 합니다. 신앙인의 자세를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데오, 하나님, 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 봅니다. 그래서 데오 꼬람이라는 게 중세에서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이 데오 꼬람이 또다시 이 소설 방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얼굴 없는 눈이죠. 명준을 따라다니면서 불쑥불쑥 어떤 순간에 나타나서 명준이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숙고하게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결정하기 직전의 단계에서 움찔하면서 다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명준을 지켜보는 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눈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가라는 부분이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긍정적인 얘기도 있는데, 어떻든 우리 인간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누군가가 보고 있고 누군가의 시선과 누군가의 바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내라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눈에 대한 얘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졌던 얘기는 북한에서 실망하게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북한의 체제에서 이명주는
거기에서 도저히 있을 자리가 못 된다라는 걸 됐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쭉쭉쭉쭉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말 따나 여우 무서워 가지고 피했더만은 범 만난다는 식으로 이명주는 남한의 이런 사실 때문에 북한으로 넘어갔더니만은 제대로 이제 범을 만난 경우하고 똑같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다행히 한 출구라 할까 지금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이 같은 그 아주 부정적인 북한 사회에서 더 이상 여기도 발디딜 자리가 없는 이 상황에서 만나게 된 게 지금 은혜고, 은혜와의 깊은 진리를, 은혜의 몸을 통해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멀리 있지 않구나. 진리는 바로 이 사람에게서 진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